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모스페트입니다. 현대 전자기기라면 정말 어디에나 들어가는 바로 그 핵심 부품이죠. 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해요. 정말 매초 수십억 개씩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저기 있는 자동차, 그 모든 것들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모든 걸 바꿔놓은 이 작은 거인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 속을 들여다봐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실리콘 위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핵심 부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스와 드레인이라는 말하자면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올라가 있는 벌크라는 판이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게이트랑 벌크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산화막이에요. 이 절연층이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정말 중요한 치수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인 길이, L과 그 통로의 폭, W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무어의 법칙 있죠? 반도체 성능이 계속 발전해온 그 역사가 사실은 바로 이 L과 W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켰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열쇠는 바로 전압입니다. 자, 보세요.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마치 자석처럼 게이트에 양전하가 모입니다. 그러면 원래 실리콘 기판에 있던 양전하들, 그러니까 전공들이 이 플러스를 싫어해서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가 텅 비게 되겠죠? 이걸 공핍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압을 더 강하게 걸면요.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게이트 바로 밑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바로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다니는 다리, 즉 채널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전기장 하나로 길을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채널이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의 게이트 전압. 이걸 우리는 문턱 전압, VTH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스위치가 켜지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VTH보다 전압이 낮으면 스위치는 꺼진 상태, 즉 오프고요. 같거나 높아지면 비로소 온이 되는 겁니다. 이 문턱 전압이 바로 모든 디지털 신호의 0과 1을 결정하는 기준점인 거죠. 근데 이 모스페트가 정말 재미있는 게요. 어떤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죠. 드레인 전압이 낮을 때는요. 그냥 저항기처럼 작동해요. 그래서 디지털 회로에서 스위치로 쓰이는 거고요. 그런데 드레인 전압을 높여주면 갑자기 일정한 전류만 딱 흘려보내는 정전류원으로 변신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에서 신호를 증폭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모스페트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쪽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모스페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조금 더 복잡하죠. 실제 세상에서는 이 완벽한 스위치의 발목을 잡는 몇 가지 골치 아픈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2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채널 길이 변조라는 게 있어요. 아까 포화 영역에서 정전류원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레인 전압을 계속 높이면 아까 만든 그 채널의 길이가 살짝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길이 짧아지니까 어때요?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정해야 할 전류가 전압에 따라 미세하게 증가해버립니다. 완벽한 정전류원은 아니었던 거죠.
또 바디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스펫이 올라가 있는 판, 벌크의 전압이 달라지면 스위치를 켜는데 필요한 문턱 전압 자체가 변해버리는 현상이에요. 문턱이 더 높아져서 스위치를 켜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얽힌 복잡한 칩 안에서는 모든 벌크의 전압을 똑같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 바디 효과를 미리 계산하고 설계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문턱 이하 전도입니다. 이건 스위치를 분명히 껐는데도 아주 미세한 전류가 계속 새어나가는 현상이에요.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죠. 한두 개일 땐 문제가 안 되지만 수십억 개가 모이면 어떨까요? 이 누설 전류가 모여서 엄청난 전력 낭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그냥 둬도 닳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은 복잡하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골치 아픈 녀석을 데리고 어떻게 수십억 개짜리 칩을 설계하는 걸까요? 비결이 있겠죠? 네, 비결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물리 현상을 매번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은 일종의 약식 지도를 사용합니다. 이걸 바로 소신호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 복잡하게 움직이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잘 아는 저항, 커패시터, 전류원 같은 아주 간단한 부품 몇 개의 조합으로 근사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간단한 회로 이론만으로도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엔지니어에겐 마법 같은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보면 딱 감이 와요. GM이라는 건 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힘이 좋은 증폭기인지를 나타내고요. 아까 채널 길이가 변해서 전류가 샌다고 했죠? 그걸 모델링하는 게 바로 출력 저항 R호입니다. 또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커패시턴스 성분들은 칩이 얼마나 빨리 동작할 수 있는지 그 속도의 한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아까 봤던 그 2차 효과들이 전부 이 모듈 파라미터 안에 숫자로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소신호 모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리콘 세상의 복잡한 물리 법칙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십억 트랜지스터 칩 설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없었다면 현대 복잡한 반도체 칩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는 점점 더 작아져서 원자 몇 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수적이라고 여겼던 2차 효과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스위치의 개념이 무너지고 이런 불완전함을 어떻게 제어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미래 컴퓨팅의 모습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